아까 소개하시는 거 보니까 당뇨병을 앓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은 당뇨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정말 배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혈당 변동성 줄이기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혈당을 재면서 당화혈색소를 같이 보고 그러면서 혈당 조절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주제로 잡은 내용은 혈당 변동성, 기복을 줄여가면서 혈당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순서대로 목차는 당뇨병 바로 알기. 제가 오늘 첫 시간을 맡고 있어서 당뇨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당뇨병 자가관리의 실제, 그래서 조절 목표와 혈당 모니터링, 연속 혈당 측정기 활용, 그리고 저혈당 대처 및 예방하기, 이런 내용의 순서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나는 1형이다, 2형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제 공부들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태까지 이제 나름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 포도당 대사 이상에 의해 일어나는 대사 질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고 먹은 음식을 소화 작용을 통해서 이제 당으로 잘게 쪼개지죠. 그러면 포도당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지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있죠. 뭘까요? 네, 인슐린이죠. 바로 인슐린. 그래서 이 인슐린은 어디서 만들어요? 네, 췌장의 베타세포라고 하는 데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정상인이라면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어서 포도당이 많이 만들어지면 인슐린도 역시 많이 분비가 되고요. 또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은 만큼 조절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혈당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굳이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이 인슐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인슐린이 부족하다면 인슐린을 채워줘야 되겠고 또 인슐린의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당뇨병이라면 인슐린의 기능을 좋게 해야 되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제 치료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인슐린 분비 장애, 인슐린 분비 장애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에서 인슐린을 거의 못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되는 당뇨병.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슐린이 어느 정도 분비가 되어 있지만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인슐린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제2형 당뇨병이라고 부르죠. 보통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서 혈당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고혈당의 증상이라고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다음, 다뇨, 다식. 물 계속 마시게 되고 또 소변 자주 보고 먹어도 허기가 지니까 자꾸만 먹게 되고 이런 이제 대표적인 증상들이 있고 또 조절이 안 되면 우리가 먹은 영양분을 몸에서 제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체중이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심한 피로감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까지 안 가고 증상이 없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개는 이제 뭐 우연히 검사를 하다가 건강검진을 한다든지 다른 질환 때문에 뭐 검사를 하다가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문제는 바로 합병증이죠. 네, 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은 혈관에 끈적끈적한 혈액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혈관에 손상을 일으키면서 혈관벽을 좁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생기는 그 합병증들이기 때문에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로 눈이나 콩팥 또 신경 이런 합병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심장 혈관에도 많은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것들이 발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열심히 관리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자, 1형 당뇨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을 거의 안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제대로 잘 쓰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슐린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서 우리가 이제 혈당을 관리하면서 내 몸을 잘 조절하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당뇨병 환자의 한 90에서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형 당뇨병은 이제 비만이나 과체중인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진단을 받지 않은 그 이전부터 되게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진단을 하면서 합병증 때문에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뭐 망막합병증이 와서 눈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이미 당뇨병이 있었고 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망막에 합병증이 온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애석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았으면 잘 관리할 수 있었을 텐데 모르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거.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당뇨병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보니까 2018년 자료이긴 한데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 이상의 경우에 그 당화혈색소를 포함했을 때는 13.8%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유병률로 나타나고 있고 30세 이상 공복혈당 기준일 때는 12.4%.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점점 더 노화 때문에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는 당뇨병으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또 당뇨병만 가지고 있느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당뇨병과 고혈압, 고지혈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세 이상의 당뇨병 성인에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같이 가지고 있는 유병률이 43.7%, 거의 절반에 가깝죠. 그리고 65세 이상에서는 51.4%. 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도 같이 관리를 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관리는 결국은 우리가 보통 3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혈당, 고지혈증, 고혈압 이것을 같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질환을 다 관리하는 건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당뇨병 관리를 제대로 잘 하시면 이런 3고도 같이 함께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뇨병 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당뇨병 자가 관리의 실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조절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혈당 모니터링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혈당 조절 목표 나름대로 다 갖고 계시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정도,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80 미만,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6.5% 미만. 자, 나는 지금 이 조절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달성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지금 잘 끌고 가셔야 되겠죠. 지금대로. 그리고 만약에 아직은 조금 멀리 있다 그러면 이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가까이 가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뭐 공복혈당이나 식전혈당에 대해서는 크게 그 시간이 어떤 때인지 잘 몰라 하는 경우가 없을 텐데 식후 2시간 혈당은 보통 첫 수저를 뜬 시점에서 2시간이 되겠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부터 2시간이 아니라 첫 수저를 뜬 시간부터 2시간째 혈당을 재는 것을 우리가 식후 2시간 혈당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당화혈색소. 우리가 흔히 지난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치기 때문에 병원에 갈 때마다 검사를 하시죠. 식사와 관계없이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 1%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 혈당도 한 30% 정도 올라간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정상 범위 내로 유지를 하시게 되면 훨씬 합병증의 빈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항상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병원에 갔더니 당화혈색소는 굉장히 좋은데 공복혈당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2, 3개월 동안은 굉장히 조절을 잘했는데 최근에 검사를 했을 때 뭔가 상황이 안 좋아서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평상시의 조절 상태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자가혈당 측정은 집에서 다들 잘 하고 계시죠?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실까요? 수시로. 뭐 하루에 4번 이상 한다. 네. 역시 혈당 검사를 자주 할수록 조절을 잘한다라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자주 해서 내 혈당 상태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혈당이 높으면 내려갈 수 있도록 뭔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식사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대처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혈당 검사를 하는 게 자주 하는 게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텐데요. 자가혈당 측정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체열 부위를 잘 말린 후에 검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알코올이 남아 있다든지 물기가 남아 있다든지 그럴 때 이제 혈당 수치에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찌를 때는 열 손가락을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양쪽의 가장자리 측면, 여기 그림 보이시죠? 두 번째, 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찌르시는 게 피도 잘 나오고 덜 아픈 자리가 되겠어요. 보통 환자분들 보시면 다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 한가운데를 찔러서 검사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손가락은 될 수 있으면 가장자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은 체열기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깊이를 잘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필요한 만큼의 혈액만 얻을 수 있도록 단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열 손가락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손가락만 해서 검사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혈당 측정을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약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인슐린을 쓰고 있는지, 또 몇 회나 쓰고 있는지, 그리고 당뇨병의 유형이나 유병 기간, 아무래도 2형에 비해서는 1형의 혈당의 변화가 훨씬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주 이제 검사가 필요하겠고, 또 혈당 조절 상태나 기저질환이 같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이미 다 성인이라서 본인들이 다 잘 알아서 횟수도 조정하시고 또 어느 시간에 할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는 반드시 수첩에 기록을 좀 하실 걸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그런 수치가 아니라 우리가 수첩에 기록을 해보시면 훨씬 더 이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날짜와 시간별로 기록을 하시면 되고, 아침 식전 식후, 뭐 점심, 저녁, 식전 식후 다 하시고, 뭐 취침 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이나 인슐린을 썼을 때는 이제 제대로 했는지를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 비고란에는 뭐 특별한 운동 시간이나 스트레스 여부, 기타 이벤트 같은 것들을 같이 기록해서 보시면 내 평소의 혈당 수치와 연관성을 좀 더 평가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첩의 예를 보시면 아침 식전 혈당이 연속해서 보니까 다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점심 전에는 저혈당이 왔고, 또 저녁 식후에는 자장면을 먹고 나서 그런지 혈당도 195, 취침 전에 더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어느 시간대가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어떤 액션을 더 해야 되겠다, 운동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식사량을 줄여야 되겠다, 뭐 저녁 식전에 약을 더 늘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판단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저혈당이 항상 문제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혈당 없이 혈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저혈당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시고, 어떤 이유 때문에 저혈당이 왔는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또 아니면 식사가 너무 늦어져서 그런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 활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속 혈당 측정기 해보신 분? 많이들 해보셨네요. 연속 혈당 측정기를 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혈당 변화를 그때그때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혈당 측정에 비해서 연속 혈당 측정이 사실은 혈당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정말 여러 가지로 활용 면에서 도움이 되겠죠. 연속 혈당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센서를 삽입할 때 혹시 아플까 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때요? 별로 통증이
없죠. 네, 그래서 바로 피하지방층에 우리가 이제 센서를 삽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건데 이 센서는 혈당 수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세포 간질에게 포도당 수치를 나타내는 거고 1분에서 5분마다 되게 이제 혈당을 측정을 하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일부 기계는 고혈당과 저혈당 알람을 같이 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내가 예측을 해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되죠. 네, 그래서 자가혈당 측정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연속혈당 측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자가혈당 측정은 그 시점의 혈당을 재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에 혈당 변화는 파악이 안 되는데 반해서 이제 연속혈당 측정은 바로 그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려주는 거죠. 그 선 사이를 선으로 점 사이를 선으로 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말 혈당의 기복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고 특히 자다가 뭐 저혈당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 고혈당이 몇 시간 동안이나 정말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식후에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진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굉장히 다양하게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혈당 수치와 센서의 그 포도당 수치를 이제 우리가 같이 이해를 좀 하면서 보기는 해야 되는데 혈당 수치는 내가 혈당 검사를 하면 지금의 혈당이죠. 그러면 센서 포도당 수치는 10분에서 15분 뒤의 혈당 수치.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내 혈당이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음식 섭취 후에 연속 혈당 측정기는 115인데 자가 혈당 측정기로는 160이에요. 이미 혈당이 160을 지나가고 뒤에서 천천히 이제 이 센서 포도당 수치가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차를 잘 이해하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저혈당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운동 후에 연속 혈당 측정기는 90인데 자가 혈당 측정기는 70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가 혈당 측정기의 수치를 믿고 지금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증상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검사를 한번 좀 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센서 부착을 하고 나서 최대 2일까지는 세포 간질에게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수치를 보여주지 못해서 자가혈당 측정을 같이 하면서 이제 보조적으로 판단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속혈당 측정기는 이제 보통 1분에서 5분마다 혈당 및 추세에 대한 정보를 주게 되고 경고 및 알람도 주게 되고 그다음에 범위를 벗어난 시간도 같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나의 혈당 조정 상태를 같이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 사용 중인 간헐적인 연속 혈당 측정기 중에 리브레가 있죠. 네, 리브레를 많이들 이제 해 보시고 있는데 리브레 같은 경우에는 측정 간격이 1분마다 측정을 하게 되고 센서 사용 기간은 14일 그리고 트랜스미터와 센서는 일체형이죠. 그리고 알람 기능은 없어요. 그래서 알람 때문에 뭐 힘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다만 8시간 이상 스캔을 하지 않으면 어때요? 데이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최소 8시간마다는 스캔을 하면서 기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연속 혈당 측정기는 뭐 덱스콤 G6나 가디언4 같은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 기계는 5분마다 혈당을 측정하고요. 센서 사용 기간이 각각 다르고 블루투스 방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혈당과 고혈당에 대한 알람이 있어서 우리가 미리 충분히 예측을 하면서 이제 자다가도 사실은 저혈당 알람이 울리는 거를 확인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국산으로도 지금 연속혈당 측정기가 개발이 돼서 또 케어센서 에어라는 제품이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센서와 일체형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혈당 측정기는 뭐 여러분이 이미 해보셨는데 실시간 당 수치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세 화살표로 포도당이 어떻게
앞으로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 또 여러 시간 동안의 혈당 이력이나 또 관련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열심히 기록을 해야지 남아있죠. 기록 안 하고 지나가면 사실은 남아있지 않아요. 이벤트 같은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관심을 갖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연식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당뇨병 전 단계여가지고 제가 리브레를 착용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여러 번 자꾸만 스캐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도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만에 다시 떨어지게 되는지, 또 내가 먹은 음식이 과연 평상시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양도 난 별로 안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갔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혈당 추세 화살표가 나오게 되면 이거에 따른 대처를 한다는 게 매우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당화혈색소를 보면서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 당화혈색소가 똑같이 7%예요. 아래 그래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복이 다르죠. 네, 우리가 원하는 건 네, 세 번째면 가장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개인에 따라서 많이 다를 거고, 아마도 적어도 가운데 정도의 그런 그래프 정도로는 조절을 하는 게 그래서 목표 혈당 범위의 70% 정도는 들어가고, 고혈당 25%, 또 저혈당 5%,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정상의 완만한 그래프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속혈당 측정기 제공 정보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연속혈당 그러니까 수치 통계도 나오고, 또 목표 혈당 범위 내로 조절된 시간 비율, 그리고 24시간 보고서도 볼 수 있고, 일일 혈당 프로파일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혈당 관리에 유용하다는 거. 그리고 적어도 센서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은 이 수치들을 계속 보면서 나름의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되죠. 네. 그리고 목표 혈당 범위에 과연 내 혈당은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하루 17시간 이상은 적어도 이 정도는 유지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이제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고혈당, 저혈당, 또 초저혈당이나 극고혈당, 초고혈당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연속혈당 측정기는 대개 이제 인슐린을 여러 번 맞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거나, 또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나, 또 혈당 변동폭이 너무 큰 경우, 또 빈번한 저혈당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죠. 특히 야간의 저혈당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 또 저혈당 무감지증이나 그런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임신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도 짧은 시간 동안 출산을 하기까지 굉장히 엄격하게 혈당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연속혈당을 사용하게 되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혈당 예방이나 또 고혈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혈당의 변동폭을 줄여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겠다 하는 어떤 자신감이나 계획 같은 게 세워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간에 특히 이제 저혈당이 왔을 때는 야간 저혈당에서 심한 저혈당이 오잖아요. 그렇죠? 중증 저혈당이 50% 이상은 야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연속혈당 측정을 이제 계속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네, 바로 비용적인 것들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이제 E형 같은 경우에는 보험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비용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알람을 사용하면서 어떤 피로감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숙면을 한다든지 목욕을 하거나 또 과격한 스포츠 활동 같은 거를 즐기시는 경우에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뭐 피부 트러블이 자꾸 생겨서 뭔가 이게 이제
쓰기가 어렵다. 저는 2주 했더니 끝날 때쯤 되니까 약간 가려운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또 심각한 알러지 현상이 심각한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배리어로 작용을 하고는 있고, 그리고 이제 병원의 당뇨병 교실에서도 사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환자와 함께 공유하면서 설명해주고 앞으로 대안이나 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건이 잘 마련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점차 더 개선이 되어 나갈 될 부분이고, 어떤 보험급여나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도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CGM이 보험이 되고 있는데 일형 당뇨병인 경우에만 되고 있죠. 그래서 기준 금액이 일당 지금 10,000원 정도가 되고 있어서 이제 만약에 이 CGM 구입가에 있어서 그 구입가 중에서는 실구입가가 기준 금액에 보다 낮을 때는 이제 그거의 70%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준 금액 정도가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70%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CGM이 보험급여가 된다는 점에서 일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착용을 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급여를 받으려면 그 1단계는 보험공단에다가 당뇨병, 일형 당뇨병이라는 것을 등록을 해야 되겠고요. 2단계는 내과나 소아과 그리고 가정의학과에서 그 처방전, 센서 처방전을 발행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3단계는 직접 이제 의료기상에 가서 구입을 하면서 이제 청구도 할 수 있는데, 위임 청구라 그래서 의료기기 상해에서 환자가 내는 부담금만 받고, 네, 나머지 이제 처리 과정을 의료기업소에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 청구한 경우는 내가 전부 다 보험공단에 이제 처방전과 영수증 이런 것들을 구비해서 청구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저혈당 대처 및 예방하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혈당을 잘 관리하면서 사실은 저혈당이 없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형 같은 경우에는 저혈당을 경험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죠. 네, 좀 전에도 아까 소개할 때 저혈당이 오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잖아요. 그렇게 어떤 이제 저혈당을 우리가 대처하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혈당의 정의는 혈당이 70 미만일 때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대개 원인은 이제 불규칙한 식사, 그다음에 뭐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했다든지 공복에 했다든지, 또 아니면 약물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나 경구약의 용량이 많을 때, 아니면 뭐 식사랑 이렇게 균형이 안 맞을 때, 그럴 때 오게 되고, 기타 뭐 공복에 음주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제 저혈당이 올 수가 있죠. 저혈당 증상은 어때요? 경험을 해보시면 잘 아시죠? 네, 나 지금 저혈당인 것 같아. 그래서 저혈당을 경험을 하게 되면 본인이 그런 증상에 대해서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 그래서 빨리 대처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저혈당이라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왔을 때는 최소한의 시간, 빠른 시간에 저혈당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저혈당에 대해서 항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혈당 간식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저혈당 증상은 이제 우리가 배가 많이 고플 때, 사실 뭐 일반인들도 경험해요. 심하게 배가 고픈데 손발이 후들거리고 기운 하나도 없고 식은땀 나고 어지럽고, 그리고 뭐 발음도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를 우리가 이제 저혈당 증상을 느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게 또 심해지면 의식 저하나 실신까지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혈당 증상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면 좋겠고, 하지만 이게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혈당인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 혈당을 재보면 저혈당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혈당이 높았다가 급속하게 짧은 시간에 확 떨어질 때, 그럴 때 저혈당 증상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증상을 보고 우리가 대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혈당일 때 먹는 간식보다는 약간 줄여서
뭐 당질 5 내지 10g 정도만 드셔도 네, 그 증상을 해결하실 수가 있죠. 자, 저혈당 대처 방법은 증상이 있으면 혈당을 재보고 혈당이 70 이하면 저혈당 응급식품을 15에서 20g 정도 섭취를 하시고 그리고 1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나서 다시 한번 혈당을 재보시고 만약에 또 여전히 저혈당이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네, 간식을 섭취를 하시면서 대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혈당 간식으로 드시는 게 여러분이 지금 초콜릿이나 이런 걸 아까 드시는 분도 봤는데 어때요? 대개는 무지방 탄수화물 그러니까 단순당이 순수하게 들어있는 그런 간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뭐 설탕 15g, 꿀 1숟가락 정도, 또 요구르트 1개 정도, 또 주스나 콜라 사이다 같은 그런 음료 4분의 3컵 정도, 또 사탕 서너 개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있는 그런 간식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콜릿 같은 간식이나 아이스크림, 케이크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겠고 15g 정도의 당질은 혈당을 45 정도 올리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혈당이 70인데 사탕 서너 개를 먹었어요. 그랬으면 이제 15분 정도 지나면 혈당이 한 115 정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하고 간식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혈당 간식을 드실 때는 지나치게 드시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나치게 드시면 그 다음에는 공 튀기는 것처럼 확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혈당은 점점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심해지게 되죠. 네, 그러고 반드시 권장량만큼만 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혈당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시 고혈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권장량만큼만 드실 것을 권하고 있고 만약에 저혈당 간식을 드셨는데 회복이 되고 나서 앞으로 1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저혈당이 올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단순당은 혈당이 다시 금방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복합 당질이나 단백질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을 섭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 반잔 정도에다가 식빵 한쪽 내지는 뭐 비스켓이나 귤 1개 정도 중에서 선택을 해서 드시게 되면 우리가 복합 당질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를 해서 앞으로 1시간 정도 이내에는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히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 저혈당에서 살펴보면 야간 저혈당은 주로 이제 새벽 1시에서 3시경에 많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 연소혈당 측정 하고 있을 때도 이 시간대에 알람이 울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대개는 이제 야간 저혈당을 경험했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좀 아프다든지 악몽을 꾼 것 같다든지 불안감이나 식은땀 이런 증상들을 느끼면 우리가 내가 자다가 혹시 야간 저혈당이 있었나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야간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자기 전에 혈당을 재보시고 그 시간에 혈당이 한 100에서 140 정도 유지가 되게끔 하면 되죠. 그래서 100 미만일 때는 역시 당질과 단백질이 함유된 간식을 드셔서 미리 수면을 취하면서 저혈당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가 필요하겠고 또 낮 시간에 활동량이 많았어도 역시 추가 간식이 필요합니다. 자, 저혈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식사를 항상 골고루 제 시간대에 잘 드시고 또 정해진 양만큼 섭취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신다면 수시로 혈당을 재면서 하시게 되고 또 공복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저혈당이 빈번하게 오고 식사나 운동이 일정한데 저혈당이 자꾸 온다. 그러면 약물의 용량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저혈당 응급식품은 항상 소지하고 계셔야 되겠죠. 오늘 저혈당 응급식품 가지고 오신 분?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점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인식표는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저혈당을 해결하거나 뭐 그럴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인식표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빠르게 대처를 하고 뭐 병원에 실려갔더라도 이분이 당뇨병이 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증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인식표를 꼭 가지고 다니시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없이
혈당 기복 심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혈당을 관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혈당 조절을 하면서 앞으로 당뇨병 관리를 성공적으로 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